867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벌거벗은 정신력. 저자 요한 하리. 출판일 2024년 2월 7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마음의 면역력을 되찾자. 책 소개. 당신을 괴롭히는 외로움, 좌절감, 불안과 우울은 결코 당신의 나약한 정신력 탓이 아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7가지 원인과 행복을 위한 해결책. 오랫동안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 무력감에 시달린 요한 하리는 자신이 어딘가 고장난 것이라고 믿었다. 뇌의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든지, 불행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든지, 정신력이 나약한 것이든지. 하지만 10년 넘게 외로움, 패배감, 체념과 슬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쓴 끝에 그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오늘날 많은 이들이 정서적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부정적인 감정의 굴레에 사로잡혀 힘들어한다.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 등 정신건강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토록 고통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개인의 정신력 탓일까? 혹은 뇌의 호르몬 장애 때문일까? 어느 쪽이든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이 개인의 잘못, 개인의 부족, 개인의 문제라고 여겼다. 요한 하리는 이 책에서 이것이 잘못된 관점이라는 것을 밝혀낸다. 시간 동안 전 세계 2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 그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슬픔과 절망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지지해주는 많은 연결들이 끊어졌기 때문임을 발견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진짜 처방전은 그 연결들을 다시 잇는 것이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상실감, 피로감과 무기력함에 잠식당하는 지금, 이 책은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이 도서는 물어봐줘서 고마워요의 개정판입니다. 저자 소개. 저자 요한 하리. 과감함과 통찰력을 겸비한 세계적인 저널리스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영국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뽑은 올해의 저널리스트에 2차례나 이름을 올렸다. 중독, 우울, 불안, 집중력 저하 등 현대사회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해 날카롭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벌거벗은 정신력, 도둑맞은 집중력, 비명의 추격 등의 책을 출간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불행의 이유를 당신에게서 찾기 때문이다. 외로움과 우울함, 슬픔과 무기력함이 절정에 이른 시대, 도둑맞은 집중력. 저자 요한 하리가 말하는 진정한 행복의 조건. 영국 언론대상 올해의 언론인, 엠네스트 국제 미디어 어워드 올해의 기자 등 여러 저널리즘상을 수상한 권위 있는 저널리스트이자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 요한 하리. 그는 이미 10대 시절부터 우울감과 좌절감, 무기력함에 사로잡혀 있었고 평범한 일상의 모든 것이 힘겹기만 했다. 그는 자신이 어딘가 고장났다고 믿었다. 뇌가 행복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거나 탁월한 유전자가 불행한 DNA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즉, 자신의 정신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항우울제를 복용하기로 했지만 만성화된 불안과 슬픔, 패배감은 오랜 시간이 흘러도 호전되지 않았다. 그의 삶은 긴 터널에 갇힌 듯했다. 아무리 약을 먹고 병원을 다녀도 계속해서 다시 주저앉게 되는 상황에서 요한 하리는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자신을 괴롭히는 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정말 나만의 문제일까? 이유를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슬픔, 무기력함,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망가진 것 같은 아픔이 정말 개인의 문제일까? 그렇다면 왜 비슷한 감정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것일까? 요한 하리는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명한 정신의학자와 심리학자, 사회과학자들을 비롯해 심각한 우울과 불안을 이겨내고 회복한 사람들까지 전 세계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 취재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혀온 괴물은 정신력만으로는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제에는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신은 고장나지 않았다. 다만 고통스러울 뿐이다. 오늘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7가지 원인. 지금까지 우울증 연구에 대한 가장 큰 목소리는 뇌에서 이른바 행복물질인 세로토닌 호르몬의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이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항우울제가 최선의 치료법이라고 여겨졌다. 이후 과학계와 의학계의 연구는 보다 효과가 좋으면서 보다 부작용이 적은 항우울제의 개발에 집중됐다. 우울증은 제약업계의 거대한 시장이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우울증 약을 오랫동안 복용했던 요한 하리는 2가지 커다란 의문을 갖게 되었다. 자신의 우울과 불안의 원인이 정말 고장난 뇌로 인한 것이라면 왜 항우울제를 먹어도 여전히 우울한 것일까?
그리고 왜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안을 느끼게 되었을까? 여러 연구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취재한 결과 요한하리는 마침내 이에 대한 답을 발견했다. 현대사회에서 많은 이들이 외로움과 허무함에 힘들어하고 일상의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단절, 즉 잃어버린 연결에 있었다. 나 자신과의 단절, 의미 있는 관계의 단절, 가치 있는 일과의 단절,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의 단절, 희망찬 미래로부터의 단절, 즉 문제는 정신건강이 아니라 정서건강이었다. 밥을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에게 근사한 옷과 보석을 아무리 주어도 행복해지지 않는 것처럼 외로움과 고독함, 불안함과 좌절로 영혼의 상처를 입은 이들에게 아무리 정신력을 강화하라고 다그치고 문제를 해결하라며 약을 처방해봐야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책은 현대인들의 우울과 불안, 불행과 고통의 이유로 크게 7가지 상실을 제시한다. 1. 무의미한 노동, 재미도 보람도 없는 일을 계속해야 하는 괴로움. 2. 무관심한 개인, 다른 사람들과 상호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외로움. 3. 무가치한 경쟁, 타인의 기준, 가짜 가치를 강요당하는 피로감. 4. 무의식의 상처,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상처, 부정적 경험으로 인한 두려움. 5. 무력화된 위치, 부와 권력이 쏠려있는 불평등한 사회의 부당함. 6. 무감각한 환경, 자연을 느낄 수 없는 도시의 답답함. 7. 무방비한 미래, 불안정한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상실감. 행복과 단절된 시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위한 7가지 해결책.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우울과 불안의 원인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와 연구 결과를 살펴본다. 그는 우리가 계속해서 뇌와 유전자의 결함에서 우울과 불안이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개인의 정신력 부족이라고 믿는 한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알약 하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다시 잇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잠깐의 위안이나 완화가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지속적인 평안함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타인과의 연결이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연대하며 소속감을 느낄 때 행복하다. 둘째, 자연과의 연결이다. 우리는 종종 인간도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자연과 만날 때 우리는 안정감을 얻는다. 셋째, 의미 있는 일과의 연결이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얼마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넷째,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과의 연결이다. 우리는 타인의 기준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의 가치를 세우고 이를 추구할 때 행복하다. 다섯 번째는 열린 의식과의 연결이다. 자기를 얽매는 관습과 편견에서 벗어나 자아와 건강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여섯 번째는 공감과 관심으로의 연결이다. 개인의 상처와 고통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수치심과 굴욕감을 없애주고 부정적인 자아상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 마지막 7번째는 꿈을 꿀 수 있는 미래로의 연결이다. 우리는 현재의 삶이 힘겹고 불안정할 때 미래의 모습을 그릴 수 없고 미래의 비전과 희망이 없다면 현재는 더욱 불행해진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장과 지지대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개인의 문제로만 인식했던 우울과 불안을 문화적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함께 개선하기 위한 힘을 모으는 것이다. 요한 하리를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당신은 나약하지도 않고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 단지 연결을 잃어버렸을 뿐이다. 우리 각자의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단절된 것인지 그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밝혀내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 이 책은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감과 격려의 인사이자 보다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새로운 길잡이다. 프롤로그. 당신의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10년 전 어느 봄날 나는 베트남 하노이의 좁은 골목길을 걷다가 가판 위에 놓인 사과를 보았다. 기이할 정도로 커다랗고 빨간 사과였다. 시선을 빼앗긴 나는 결국 사과를 하나 산 뒤 묵고 있던 호텔로 돌아왔다. 기대감에 찬 나는 병에 든 생수로 사과를 꼼꼼히 씻었다. 그러나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입 안 가득 쓴맛이 퍼졌다. 내가 알고 있는 사과 맛은 조금도 나지 않았다. 화학약품 맛이 너무 강해 마치 사과 모양을 한 독성물질을 먹는 듯했다. 그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다른 음식을 사러 나가기엔 너무 피곤했다. 그래서 사과를 반 정도 먹어치운 후 옆에 던져놓았다. 2시간 후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고 머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심하게 어지러워서 꼬박 이틀 동안 방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전에도 식중독을 앓은 적이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다.
그저 물을 많이 마시고 낫길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사흘째가 되던 날, 나는 시름시름 앓다가 베트남에서의 시간이 할 일 없이 흘러가 버렸음을 깨달았다. 나는 작업 중이던 책을 위해 베트남에 머물며 전쟁 생존자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안 되겠다 싶어 통역사였던 당 호앙린을 불러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남부 시골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고 말했다. 그와 함께 폐허가 된 작은 마을에서 고엽제 피해자를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는 몸이 점점 나아진다고 느꼈다. 다음 날 호황리는 왜소한 몸집의 노파가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나를 데려갔다. 여든이 훌쩍 넘은 노파의 입술은 질겅질겅 씹고 있던 약초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노파는 전쟁 기간 동안 자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폭탄과 폭탄 사이를 오가며 9년을 헤맸다고 했다. 이들은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노파의 목소리가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했고 내가 앉아있던 방이 걷잡을 수 없이 빙빙 돌기 시작했다. 흡사 토사물과 배설물로 만들어진 폭탄처럼 나는 갑작스레 위아래로 폭발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자 노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이 양반 병원에 가야겠어. 몸이 아주 안 좋아. 노파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는 지금껏 런던의 허름한 뒷골목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주식 삼아 먹었고 따라서 대장균에 습격에 당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나는 호황린에게 다시 하노이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다. 호텔방에서 쉬면서 뱃속을 다스릴 수 있게 말이다. 아니, 노파는 단호히 말했다. 병원. 호황리는 나를 끌고 가 차에 태웠다. 한 허름한 건물에 도착할 때까지 나는 내내 헛구역질을 하고 벌벌 떨었다. 훗날 알게 됐지만 그 건물은 수십 년 전에 소련이 지은 것으로 나는 그곳에서 치료를 받은 첫 번째 외국인이었다. 건물 안쪽에서 간호사들이 반은 흥분하고 반은 당황한 상태로 달려나와 나를 진료대에 옮겼다. 내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호황린과 간호사들은 고함을 질렀다. 잠시 후 이들은 내 팔에 뭔가를 단단히 감았다. 혈압을 재자마자 간호사들은 내게 바늘을 꼽기 시작했다. 위험할 정도로 혈압이 낮아요. 간호사들이 말하고 호황린이 통역했다. 처치는 10분가량 계속됐고 내 팔은 각종 튜브와 바늘 자국으로 묵직해졌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호황린을 통해 내 증세에 관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내 고통의 원인을 알아내려는 질문 목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지경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분열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내 몸의 일부는 메스꺼움이 점령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빙빙 돌았고 나는 속으로 그만, 이제 그만, 제발 멈춰라고 애원했다. 반면 또 다른 내 일부는 꽤나 합리적이고 짧은 독설을 내뱉고 있었다.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썩은 사과 때문에 죽다니 선악과를 먹은 이부구나. 아니, 독사과에 당한 백설공주인가. 그러고는 생각했다. 사과 반쪽을 먹은 결과가 이렇다면 수년 동안 그 화학약품이 뿌려진 밭에서 일한 농부들은 어떨까? 이건 언젠가 훌륭한 이야깃거리가 될 거야. 이런 생각도 들었다. 만약 정말로 죽음이 코앞에 닥쳤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 인생에서 심오했던 순간들을 떠올려야 해. 옛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야지. 언제 진심으로 행복했더라? 의식적으로 어렸을 적 내 모습을 떠올렸다. 옛날 우리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할머니 곁에 바싹 붙어서 아침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린 조카를 돌보고 있는 내 모습을 떠올렸다. 조카는 아침 7시에 나를 깨우고는 내 침대에 함께 누워 인생에 대한 길고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또 몇 년이 지나 내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과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도 떠올렸다. 특별한 일 없이 그냥 누워서 서로를 안고 있었을 뿐이었다. 문득 회상이 멈췄다. 행복했던 순간이 침대에서뿐이야? 무슨 인생이 이래? 스스로에게 황당해하는 순간 또다시 구토가 몰려왔다. 나는 의사들에게 이 끔찍한 구역질만 가라앉힐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해달라고 빌었다. 호황린은 의사들과 언성을 높여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마침내 호황린이 나에게 몸을 돌렸다. 의사들이 말하길 당신은 구역질을 좀 더 해야 한대요. 그게 바로 신호고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다시 토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 40대로 보이는 의사가 와서 말했다. 환자분 신장이 기능하질 않아요. 탈수가 심해요. 구토와 설사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수분을 섭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며칠 동안 사막을 헤맨 사람처럼 된 거죠. 호황린이 끼어들었다. 의사 말이 당신을 그대로 하노이에 데려갔더라면 가는 도중에 죽었을 거래요. 의사는 지난 3일간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간단했다. 사과 하나요? 그는 나를 의아하게 쳐다봤다. 깨끗한 사과였나요? 네, 생수로 닦았거든요.
뭐가 그리 재밌는지 내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그제야 나는 베트남에서는 사과를 그저 씻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곳에서는 수개월이 지나도 썩지 않도록 사과를 방부제로 코팅한다. 따라서 사과 껍질을 완전히 깎아내고 먹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을 쓰는 내내 식중독에 시달린 그날 의사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다. 당신은 구역질을 좀 더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신호고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완전히 다른 장소에 다다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우울함과 불안, 무기력함, 좌절감 등 오랫동안 나를 괴롭힌 문제의 진짜 원인과 회복 방법을 찾으려는 내 여정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다. 우울과 불안의 세 가지 원인. 브라운과 해리스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때 몇몇 정신의학자들은 즉각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는 이미 일부 사람들이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 때문에 우울해진다고 말해왔다. 이것이 바로 반응성 우울증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정리한 것뿐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체의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해하는 사람들이 속한 커다란 카테고리가 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인성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뭔가가 고장난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과 해리스는 정신의학자들에 의해 반응성 우울증으로 분류된 여성들과 내인성 우울증으로 분류된 여성들을 내내 연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연구 결과를 비교했을 때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집단 모두 같은 비율로 인생에서 힘든 사건을 겪었다.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두 사람은 결론지었다. 우울증이 오직 뇌 때문에 내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어떤 유기체도 환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몇 년 후 해리스는 불안을 연구하기 위해 동일한 방법을 사용했고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우울증은 잘못된 뇌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었다. 잘못 풀리는 인생 때문에 생기는 문제였다. 브라운과 해리스는 런던 남부의 한 동네에서 진행된 자신들의 연구가 그저 수박 겉핥기일 뿐이라고 믿었다. 더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많았다. 이들은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의 삶에 수많은 요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우울과 불안의 사회적 원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첫 발을 내디딘 셈이었지만 곧 그들의 발자취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 허허벌판에 외로이 남겨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울증에 대한 과학적 논의는 새로운 항우울제의 발견, 그리고 뇌 내부에서 우울증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 쪽으로 옮겨갔다. 인생에서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불행을 느끼게 하는 뇌 속의 신경전달물질을 차단하는 쪽으로 논의의 주제가 바뀌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브라운과 해리스가 이겼다. 환경적 요인이 우울과 불안의 핵심이라는 증거가 학계에 꾸준히 쌓여갔고 대부분의 학파가 이를 부인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발견은 곧 다양한 분야에서 정신의학 교육의 기반이 됐다. 대부분의 교육과정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장애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가르쳤다. 생리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원인이었다. 그리고 생물 심리, 사회 모델 바이오 사이클 소셜 모델로 알려지게 됐다. 이 세 가지 모두 우울증과 관련이 있으며 어떤 사람의 우울과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인을 모두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식견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꽁꽁 숨겨져 있었다.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점차 늘어갔지만 그들을 치료하는 방법에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 우울과 불안의 경우 그 사람의 환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적어도 신체적 치료만큼 효과적이다. 브라운과 해리스가 내린 결론이었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환경을 어떻게 바꾸어야 불안과 우울이 줄어드는지 알려주지 않았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 혁명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는 이 질문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탐구하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캠버웰에서 이뤄진 브라운과 해리스의 연구야말로 우울증 연구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브라운과 긴 대화를 나누었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우울증의 원인들을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한 논문을 쓰려 한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85세였다. 그는 그 논문이 자신의 마지막 연구과제가 될 거라고 말했다. 그는 멈추지 않는다. 그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수십 년 전 침묵 속에서 스스로 몸을 던진 그의 이웃을 떠올렸다. 그는 내게 말했다. 여전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금 멈추겠는가? 거절할 권리를 얻다. 나는 이 결과에 대해 더 자세히 탐구하고 싶었고 그래서 네덜란드의 뛰어난 경제역사학자 류트어르 브레우만홀크 브렉만을 만나러 갔다. 그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관해서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학자다. 그는 우리의 노동시장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했다.
중산층 사람들조차 고작 몇 달 후 자신들의 삶이 어떨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만성적 확실성의 결여 속에서 살고 있다. 대안적인 접근법, 즉 소득의 보장은 이러한 굴욕감을 없애고 안정성을 준다. 그에 져서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에 나오듯 이 대안은 여러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시도되고 있다. 그는 여기에 패턴이 있다고 했다. 처음에 이 대안이 제안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뭐? 돈을 그냥 준다고. 그건 노동윤리를 파괴할 거야. 사람들은 술 마시고 마약하고 TV를 보며 돈을 다 써버릴 거라고.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에는 북미 원주민 8,000명이 산다. 이들은 카지노를 열기로 결정했고 부족 내 모든 사람이 수익을 똑같이 나눠 갖기로 했다. 그 결과 이들은 연간 6,000달러를 수표로 받게 됐고 그 금액은 후에 9,000달러로 올라갔다. 사실상 이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이었다. 시민들은 그들이 미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렇듯 보장된 소득은 하나의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됐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결과 ADHD와 아동 우울증 같은 행동 문제가 40%가량 떨어졌다. 나는 동일한 비교 기간 동안 어린이들의 정신의학적 문제가 그 정도로 감소한 다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 브라질부터 인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실험들은 동일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커다란 변화를 일궈냈다. 브레흐만은 가장 큰 변화가 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의미하며 이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소득 보장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거절할 권리를 준다는 것이다. 난생 처음 이들은 모멸적이거나 굴욕적인 아니면 극도로 괴로운 일을 그만둘 수 있게 된다. 결국 많은 우울과 불안을 야기하는 최악의 일들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돈이 많이 드는 제안이다. 진정한 소득 보장은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국가 재정의 커다란 부분을 요구할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요원한 목표다. 선진화된 제안들이 처음에는 유토피아적인 꿈에서 시작됐다. 복지국가에서 여성의 권리로 그리고 소수자 차별금지로. 지금부터 토의하고 캠페인을 벌인다면 우리는 이 모든 절망을 야기한 요인들을 보다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브레흐만은 이것이 스스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잃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복원해주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의 삶과 일상을 바꿔놓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우리의 불안과 우울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잠정적 힌트들을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자신과 사회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다. 그러자 그 어떤 것도 변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떠올렸다. 1993년 저널리스트 앤드류 설리번 앤드류 설러벤은 HIV 양성으로 진단받았다. 당시 에이즈의 공포는 최절정에 달해 있었다. 동성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죽어나갔다. 마땅한 치료법은 없었다. 설리번은 동성애를 혐오하는 가톨릭 집안에서 자랐다. 어렸을 적에 그는 자신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동성애자라고 생각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TV에서도 길거리에서도 책에서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생각했다. 이 불치병은 내가 자초한 것이고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잡지 가운데 하나인 유리퍼블릭 뉴 리퍼블릭의 편집자를 그만뒀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패트릭도 에이즈로 죽어가고 있었다. 설리번은 자신도 곧 그리 되리라 확신했다. 그는 죽음을 준비하려 프로빈스타운으로 갔다. 매사추세츠 케이프코드 구석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그의 여름 바닷가 근처 작은 집에서 그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책을 쓰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했고 파격적인 글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동성결혼의 허용도 제한할 예정이었다. 설리번은 이것만이 지금껏 자신을 올가매왔던 자기 혐오와 수치에서 자유롭게 해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후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거야. 1년 후 그의 책 사실상 정상, Virtually Normal이 나왔을 때 친구 패트릭은 이미 죽고 없었다. 설리번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널리 조롱당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로부터도 공격당했다.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는 변절자이자 명예 이성애자, 변태 등으로 불렸다. 레즈비언 어벤져스 레스비언 어벤져스라는 단체는 그의 얼굴에 권총 표적을 그려 넣은 사진을 들고 행사장에 나타나 항의했다. 설리번은 군중들을 보고 절망했다. 이 미친 생각은 분명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었다. 우울과 불안에 대처하기 위한 변화들을 부정하는 이들을 만날 때 나는 1993년의 여름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한다. 프로빈스타운의 바닷가 집에서 설리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건 미래에 벌어지게 될 일이야. 30년 후에도 너는 계속 살아있어.
알아, 놀라운 일이지. 그런데 잠깐만, 가장 기쁜 소식이 남아있어. 내가 쓴 이 책은 엄청난 움직임을 촉발하게 돼. 그리고 이 책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주요 판결에서 인용될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받은 다음 날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미국 대통령은 동성결혼을 위한 투쟁이 내 덕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다고 말할 거야. 대통령은 그날 무지개 깃발처럼 백악관 조명을 밝힐 거야. 그리고 너를 백악관 저녁 만찬에 초대할 거고 내가 해온 활동에 고마움을 표할 거야. 아, 그런데 그거 알아? 그 대통령은 흑인이란다. 모든 것이 공상과학 소설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이뤄졌다. 이 일은 오직 하나의 이유로 일어났다. 용감한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 이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되뇌었다. 우울과 불안의 사회적 원인들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 잠시 멈추고 깨달아야 한다. 그것이 우울과 불안 그 자체라는 것을 말이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변화들은 크다. 우리 앞에는 커다란 투쟁이 기다리고 있다. 현재의 상황을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문제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소망해야 한다. 그리고 성취할 때까지 쉬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야 한다. 이 책을 거의 다 썼을 무렵 어느 오후에 나는 몇 시간 동안 런던 거리를 정처 없이 걸어 다녔다. 그리고 거의 25년 전 내가 처음으로 항우울제를 사 먹었던 쇼핑센터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시절에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문제는 내 머릿속에 있어. 문제는 화학적 불균형이야. 내 안에 망가진 기기를 고쳐야 해. 이게 답이야. 어린 시절의 나에게 지금의 나는 이제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소년이었던 내가 그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솔직하게 털어놓길 바란다. 나는 그에게 말할 것이다.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게 해온 이야기들은 다 거짓이야. 물론 모든 항우울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란다. 어떤 믿을 만한 과학자들은 일부 환자들에게 항우울제가 일시적인 완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해. 그리고 이를 묵살해서는 안 된단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뇌 속의 화학물질 불균형 때문이라는 주장, 유일한 해결책이 화학적 항우울제라는 주장은 거짓이란다. 우울과 불안의 세 가지 원인인 생리적 원인, 심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중 사회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은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다. 이들 없이는 생리적 원인이 작동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1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그 증거를 요약했다. 정신건강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 유엔은 2017년 세계보건의 날 공식 성명에서 우울증에 대한 생명의학적 서사는 연구 결과들의 편향적이고 선별적인 이용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이로움보다 더 많은 해악을 야기하고 건강할 권리를 침해하며 따라서 반드시 포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화학적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권력의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음이나 정신의 불균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불균형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다. 문제는 세로토닌이 아니라 사회다. 문제는 뇌가 아니다. 우리의 고통이다. 우리의 생명활동은 분명 절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원인이 아니다. 왜 그 누구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대형 제약회사로 모든 비난을 돌릴 수는 없다. 새로운 항우울제가 개발되기 오래전부터 우리는 단절되어 있었다. 우리는 개인과 재산의 축적보다 더 크고 더 의미 있는 개념에 대한 믿음을 잃어왔다. 마거릿 대처는 이렇게 말했다. 세상에 사회 같은 건 없다. 오직 개인과 그 가족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를 믿었다. 이를 거부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들마저 그랬다. 나는 나의 절망을 주변 세상과 연관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토록 우울하고 슬펐던 것이다. 나는 문제가 모두 나 자신과 내 머리에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철저히 개인화했고 내가 아는 모든 이들도 그랬다. 사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우울과 불안이 사회적 권인을 가진다는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는 21세기 어린이들에게 아랍어로 말을 거는 것과 같다. 제약회사들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우리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능력을 잃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사회 속에 살고 있고 연대를 향한 갈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우울과 불안을 광기의 일종으로 보는 대신 나는 어린 시절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너는 이 슬픔을 온전한 정신으로 봐야 한다. 이해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물론 몹시 고통스러울 거야. 그러나 그건 정상적인 반응이란다. 우울과 불안은 어떤 면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반응이야.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신호란다. 그리고 더 나은 길을 찾지 못한다면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게 된단다. 그날 오후
나는 내가 이 여정에서 알게 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다. 특히나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다. 딸을 잃은 어머니, 조엔 카시아토레였다. 그녀는 아이를 잃은 뒤 깊은 슬픔을 느꼈다. 깊이 사랑하던 사람을 빼앗겼을 때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슬픔이 계속되는 경우 정신적으로 아픈 것이며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 카시아토레는 사랑했기 때문에 애도하는 것이며 그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했다. 단시간 내에 비통함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사랑에 대한 모욕이라고 꼬집었다. 비탄과 우울이 같은 원인 때문에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는 우울함이 그 자체로 일종의 애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그 모든 연대에 대한 애도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느낀 고통이 그저 잘못된 뇌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 역시 모욕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고통은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한다. 지난 몇 년간 나는 내가 배운 것들을 인생에 적용하려 노력해왔다. 이 책에서 언급했던 심리적 도구들을 연습했고, 자의식을 키우거나 물질적 소비를 추구하거나 우월한 지위를 좇는 것에 시간을 덜 썼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 기분을 엉망으로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이제 알기 때문이다. 대신 나는 나의 내재적 가치를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공동체와 더 단단히 연결하려고 노력했다. 나는 나의 환경을 바꿨다. 더 이상 나는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지 않다. SNS를 끊었고 광고가 나오는 TV를 보지 않는다. 대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명분들을 좇는 것에 훨씬 많은 시간을 보낸다. 나는 주변 사람들, 중요한 의미들과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인생을 바꾸자 공포와 불안은 엄청나게 감소했다. 물론 순탄하지만은 않다. 여전히 힘든 날도 있지만 더 이상 걷잡을 수 없이 새어나오는 고통을 느끼지는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울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에게만 책임을 돌려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더 잘하라고 혹은 정신력을 강화하라고 훈계하거나 꼬드겼다. 그러나 우울과 불안이 나에게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집단으로서 우리는 함께 문화를 바꿔야 한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 이것이 바로 어린 나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다. 내 주변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아보렴. 이들과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사람들과 함께 집을 지으렴.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어 인생의 의미를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단절되어 살아왔다. 이제는 모두가 집으로 돌아올 때다. 나는 마침내 내가 베트남의 시골 마을에서 끔찍하게도 아팠던 날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방부제를 바른 사과를 먹고 쓰러진 그날 의사는 말했다. 구역질을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신호고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 증상을 무시하거나 묵살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구역질을 해야 한다. 고통을 느껴야 한다. 그건 신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모두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사는 방식이 뭔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고통을 병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만 그 고통의 근원을 좇을 수 있다. 그리고 진정한 원인을 알고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